안녕하세요. 스윗 북박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빈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와 까라얀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최근 음악계에서 구스타프 말러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그에 대한 열광은 마치 미술에서 클림트의 인기를 연상시킨다. 똑같이 구스타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은 모두 빈에서 살았던 세기 말의 거장으로 한 구스타프는 미술계를 또 다른 구스타프는 음악계를 대표했다. 빈 음악원을 졸업한 말러는 다시 빈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 시기는 그의 예술 세계에 인문학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빈 대학에서 그는 브루크너의 강의를 들었으며 철학, 역사학, 음악학 등을 전공했다. 입학이 빨랐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0대 초반이었다. 바로 그때부터 그는 전문 지휘자로 나섰다. 지금 말로는 일반인들에게 작곡가로 인식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직업 지휘자였고 여러 오페라 하우스의 지휘를 차례대로 맡았다. 그러던 말러에게 결정적인 제안이 왔으니 빈 슈타츠호퍼의 지휘자 자리를 요청받은 것이다. 그의 나이 37세. 대단한 일이었다. 말러가 이 자리에 있는 10여 년 동안 그의 지휘 실력과 높은 예술적 식견으로 빈 슈타츠호퍼는 한 단계 높은 극장으로 발전한다. 레퍼토리도 넓어졌고 그의 탁월한 해석과 세심한 지도로 공연 수준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오늘날 빈 슈타츠호퍼의 명성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지휘자 한 명이 바로 말러다. 그가 작곡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여름의 오페라 시즌 오프 기간의 두세 달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많은 교향곡과 가곡들을 생산해냈다. 말러는 1902년에 알마 쉰들러와 결혼했다. 하지만 자녀의 죽음과 알마의 자유분방함은 말러를 힘들게 했다. 게다가 완벽함을 추구하던 그의 행정 방식은 극장 내부에 적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는 심장병과 우울증을 얻었다. 결국 그는 1907년에 극장 지휘자직을 사임했다. 결정적으로 알마와 젊은 건축가 그로피우스의 미래 사실이 밝혀지면서 말러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때 말러가 프로이트를 만나 긴 면담을 한 사실은 유명하다. 말러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다. 그곳은 뉴욕이었다. 그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초빙에 응했다. 하지만 뉴욕에서 새로운 지휘 생활을 시작하려던 차에 쓰러져 쉰이라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교향곡 제10번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그는 5살에 세상을 떠난 어린 딸 옆에 묻혔다. 이것이 그가 음악가의 묘역에 잠들지 않은 이유다. 말러는 사회적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가정적으로 최악의 불행을 맛보며 파란만장한 생애를 치열하게 살다간 예술인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00년. 생전에는 이해받지 못하던 그의 교향곡과 가곡들은 이제 세계의 콘서트홀이나 디스코그래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레퍼토리가 되었다. 구스타프 말러나 구스타프 클림트나 진정 사랑받기 위해서는 100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가 보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20세기 들어서 오스트리아가 낳은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유명 인사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다. 그에 대해 음악 팬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가장 많은 찬양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음악계의 제왕 정도가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할 생각은 없다. 그의 음악 세계에 관한 것은 호불호의 문제이며 싫다면 외면하면 그만이다.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누가 그의 높은 음악 세계를 비판할 수 있을까? 그의 잘 알려진 명연 음반을 제대로 들어보라. 그것은 일반인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 저 너머에 있다. 다만 그의 화려한 외모와 너무 잘 찍힌 사진들, 그리고 하이테크놀로지로 무장한 듯한 활동이 그의 예술 세계를 가려버리고 있다. 하지만 카라얀만큼 놀라운 음악적 위협을 달성한 사람도 흔치 않고
그처럼 음악적으로 많은 개혁을 이룬 사람도 일찍이 없었다. 카라얀의 아버지는 짤즈부르크의 저명한 의사였다.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으니 형이 볼프강이고 동생이 헤르베르트였다. 전문가 못지않은 음악적 교양을 지닌 아버지 덕에 형제는 모두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다. 두 아들은 피아노 연주를 잘했다. 허나 아들들을 음악가로 키울 생각이 없었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빈 공대로 진학시킨다. 아버지의 생각에 앞으로 세상을 이끄는 것은 과학기술이었다. 형은 공대를 졸업한 반면 동생 헤르베르트는 공대 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도의 빈 음악원으로 옮긴다. 하지만 그의 녹음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나 CD 개발, 영상물에 대한 감각, 스포츠카와 비행기 조종 등의 취미는 젊어서 공학을 전공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바람대로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탄생하지 못했지만 역사상 테크놀로지의 가장 밝은 지휘자가 탄생할 수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 그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전문 지휘자로 나선다. 그 후의 생활은 그야말로 노력과 투쟁이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점점 유명세를 타 유럽의 모든 극장에서 카라얀을 불렀다. 1937년 카라얀은 29살의 나이로 빈의 슈타츠오퍼에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지휘했다. 그리고 불과 4년 후 그는 베를린 슈타츠오퍼의 음악 감독에 취임했다. 하지만 곧바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 속에 휘말린다. 카라얀은 다른 많은 지휘자들처럼 전쟁 도중에 서방으로 망명하지 않고 종전을 독일에서 맞았다. 카라얀의 녹음 테이프를 들은 영국 EMI 레코드사에서는 탁월한 지휘자가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EMI는 독일 군정청의 청원에 그를 해금시키고 녹음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1947년부터 카라얀의 녹음들이 EMI 레이블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카라얀은 전후 유럽의 가장 중요한 지휘자로서 연주부터 녹음까지 맹렬하게 활약한다. 그의 활동 중 중요한 것은 1949년부터 시작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의 지휘 활동이었다. 거의 몇 시즌 계속된 그의 지휘는 대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당시까지 음악을 중시하던 스칼라 극장의 연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세계적인 가수들에게 혹독한 연기와 리허설을 시킨 최초의 지휘자가 되었다. 그는 비록 오스트리아인이었지만 이탈리아 오페라에 매우 능숙해 자신의 지휘봉 아래 이탈리아의 대가수들을 제압했다. 역사상 이렇게 독일 오페라와 이탈리아 오페라에 공이 정통한 지휘자는 아마 카라얀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라스칼라 극장 팀과 녹음한 람베르모의 루치아, 라보엠, 나비 부인,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등은 역사상 최고의 명반으로 손꼽힌다. 카라얀은 1954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종신 지휘자가 된다. 그리고 이듬해 빈 슈타츠호퍼의 예술 감독, 이어서 빈 필하모닉의 종신 콘서트 감독이 된다. 빈을 접수한 카라얀은 당시까지 독일 오페라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부르던 스칼라 극장에 빈 전통 독일 가수들을 투입했다. 이제 밀라노의 청중들은 진짜 독일 오페라를 최고 가수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카라얀은 스칼라 극장의 최고 가수들을 빈으로 데려와 베르디와 푸치니를 부르게 했다. 빈 사람들은 비로소 이탈리아 말로 부르는 진짜 오페라의 맛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된 것은 양대 극장을 모두 장악했던 카라얀 덕분이었다. 전성기의 카라얀은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그리고 영국의 필하모니의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이라는 7개의 최고 오케스트라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지휘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실제 보직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지만 카라얀은 빈 당국과의 마찰로 음악적 고향 빈을 떠난다. 그의 열정은 대신 짤즈부르크로 옮겨간다. 카라얀은 짤즈부르크 페스티벌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이 페스티벌을 완전히 혁신했다. 여름 페스티벌 기간이면
세계의 수많은 음악 팬들이 이 작은 도시로 몰려들도록 만든 것도 카라얀이었다. 하지만 여류 클라리넷 주자인 자비에 마이어를 베를린 필에 기용하는 문제로 단원들과 심각한 마찰을 겪고 결국 그는 1983년 베를린 필을 사임한다. 그리고 다시 빈 필에 주력한다. 그 절정은 1987년 빈 신년 음악회였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앞둔 대가의 회기였던가. 2년 후인 1989년 그는 짤즈부르크 페스티벌 기간에 급서했다. 빈의 중심에 있는 빈 슈타츠오퍼. 이 위대한 극장을 거쳐간 무수한 지휘자들이 있지만 잊을 수 없는 공로자의 한 명이 까라얀이었다. 그리하여 이 극장의 주소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플라츠 1번지가 되었다. 빈을 여행하신 분들은 밤 늦게까지 연 카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빈은 음악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자 카페 도시라고 하잖아요. 빈의 카페 문화는 19세기 말 전후에 그 절정을 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카페 자허 이야기, 그리고 비엔나에 정말 비엔나 커피가 있는지 이 이야기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비엔나 이야기를 접겠습니다. 카페 자허. 빈의 또 하나의 상징은 자허 토르테란 과자다. 빈의 가장 좋은 자리인 오페라 하우스, 즉 슈타츠오퍼 뒤편의 번화한 거리 케렌트너 슈트라세가 시작되는 입구에 눈길을 끄는 자줏빛 카페가 카페 자허다. 그곳을 들여다보면 진풍경이 벌어진다. 다른 카페처럼 편히 앉아서 커피를 즐기고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다. 계산대마저도 하나가 아니라 대형 슈퍼마켓처럼 5, 6개의 계산대가 모두 바쁘다. 그들이 하나같이 사려고 하는 것은 이 카페에서 만든 케이크로 이것을 자허 토르테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만드는 자허 토르테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자허 토르테 한 번은 먹어보아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버렸다. 마치 도쿄에 가면 스시를 먹고 나폴리에 가면 피자를 먹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 도쿄의 스시집과 나폴리 피자집은 셀 수 없이 많고 여행자들은 각자가 고른 식당에서 스시와 피자를 즐길 수 있지만 빈의 자오 토르테는 오직 단 한 집, 자허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자오 토르테는 빈의 다른 과자점이나 카페에서도 다 만들고 있고 어디서나 같은 이름의 케이크를 구할 수 있다. 자오 토르테가 일반 명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허에서 자오 토르테를 구입한다. 특히 일본의 유명한 여행 안내서에는 빈에 가면 꼭 자오 토르테를 맛보아야 한다고 적혀 있어 아주 말 잘 듣는 일본 관광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허에 줄을 선다. 1810년에 문을 연 자허에서는 1832년에 자오 토르테를 개발했다. 이후 그것은 빈 시내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궁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케이크를 카페 데멜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을 때였지만 자오는 이 자오 토르테라는 단 하나의 아이템만으로 데멜에 버금가는 명성을 이뤘다. 오랫동안 자오 토르테 제조법은 그야말로 며느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가문의 비법이었다. 자오 토르테는 초코를 주성분으로 하나 당근, 호두, 살구 등의 함량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오리지널 자우 케이크는 직경 30cm 정도의 원통형이며 부채꼴의 조각으로 잘라서 먹는다. 카페 자오에서 내놓는 자오 토르테에는 각 조각마다 오리지널 자오 토르테라는 초콜릿 메달이 얹혀 있고 흰 생크림이 따라 나간다. 현재 큰 케이크 한 판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00판이나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게 다 팔린다. 카페 자오가 토르테로 번성했을 때 카페 데멜과의 에피소드는 유명하다. 자허의 아들과 데멜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제과계가 평정된 것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양가의 결혼 이후 자허의 허락도 없이 데멜에서 자오 토르테를 만들어냈다. 분개한 자허는 데멜을 고소했다.
사돈이자 제곽의 양대 거물의 송사는 화제가 됐고 재판은 몇 년을 끌었다. 결국 자허가 이기고 상표권도 획득했지만 데멜도 자오 토르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또한 긴 재판 동안 토르테 레시피가 알려져 이제 누구나 자오 토르테를 만들게 됐다. 자오 토르테는 일반 명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레시피가 알려졌다고는 해도 역시 자허의 토르테는 다른 곳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오리지널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자오 토르테는 더욱 유명해졌다. 토르테 이야기만 하다가 정작 카페 자오 얘기는 소홀히 할 뻔했다. 카페 자오는 빈의 많은 카페들 가운데서도 기품 있고 세련된 곳이다. 단점은 너무나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대를 잘 선택한다면 우아한 분위기에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지금 토르테를 파는 곳은 카페가 아니라 상점이라고 보면 되고 카페 자오는 호텔 자허의 입구 왼편에 있다. 이전부터 자허는 빈의 상류층과 멋쟁이 신사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다. 전체적으로 자허를 상징하는 자주색 천의 인테리어와 같은 천으로 쌓인 의자, 테이블 위에 흰 대리석 상판, 하얀 창틀, 그리고 흰 레이스의 커튼이 항상 같은 분위기를 제공한다. 또 하나 자허에서 상징적인 것은 바로 메뉴판이다. 자허의 메뉴는 빈의 상징인 대나무로 만든 신문틀에서 힌트를 얻어 메뉴판도 작은 신문틀 속에 신문처럼 들어가게 만들었다. 신문틀에 미니어처 같은 것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으니 이것이 자허의 메뉴다. 커피.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다. 커피가 없는 빈은 상상할 수 없다. 빈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빈의 절반도 보지 못한 것이리라.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빈의 역사와 예술을 보여준다. 빈의 커피는 그야말로 문화다. 당신이 빈에 가는 것은 곧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이다. 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비엔나 커피다. 하지만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다. 빈에 가서 카페에 앉았을 때 비엔나에 왔으니 비엔나 커피를 시켜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웨이터에게 비엔나 커피를 시킨다면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비엔나 카페의 메뉴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다. 비엔나 커피는 그냥 한국에서 말하는 휘핑크림을 얹은 커피. 놀랍게도 이것은 국내 사전에 올라와 있는 비엔나 커피에 대한 설명이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빈의 커피들을 살펴보자. 한국의 비엔나 커피는 빈의 커피 중에서 아인슈페너에 가장 가깝다. 아마도 아인슈페너를 먹어본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본국에 알린 것이 다시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비엔나 커피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인슈페너는 우리의 비엔나 커피와 같지 않다. 아인슈페너는 긴 유리잔에 담는다. 따라서 글라스 안이 보인다. 글라스 절반 아래에는 커피가 담겨 있고 위의 절반에는 휘핑크림이 있다. 즉, 아인슈페너는 휘핑크림을 위에다 얹은 것이 아니라 잔에 깊숙이 넣었으므로 함께 저어서 먹어야 한다. 차가운 크림과 뜨거운 커피를 함께 먹는 것이 묘미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가지가 섞여 점점 다른 맛을 보게 되며 요리를 통해 잔 속의 변화를 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커피는 멜랑주다. 많은 사람들이 빈의 고유한 커피로 아인슈페너가 아닌 멜랑주를 꼽는다. 모양만으로 봐서는 30년 전에 우리나라 비엔나 커피에 가장 가까운 것이 멜랑주다. 도자기 잔에 나온다는 것도 그러하다. 하지만 겉으로 비엔나 커피와 유사해 보이는 이것은 아인슈페너와는 내용이 다르다. 커피 위에는 휘핑크림 대신 우유 거품이 올려 있다. 커피 안에도 우유가 들어있다. 즉, 이탈리아의 카푸치노와 비슷하다. 하지만 카푸치노보다 맛이 더 진하며 계피나 코코아 가루 같은 것을 얻는 일은 없다. 빈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커피가 멜랑주인 것 같다.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도 아인슈페너보다는 멜랑주를 더 선호한다. 동양인들이 많이 찾으니 부작용도 있다.
어떤 여행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카페에 가면 무조건 멜랑주를 시켜라 라고 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생긴 일인데 내가 분명히 레귤러 커피라고 말했는데도 웨이트리스가 의뢰 그랬듯 멜랑주를 가져온 적이 있다. 다음으로는 브라우너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도자기 커피잔에 정상적인 커피를 넣은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따뜻한 크림이 약간 들어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통 커피에 크림만 약간 탄 것과 같은 상태다. 즉, 크림 커피다. 크림이 거북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마 입맛에 가장 맞을 것이다. 잘 만든 브라우너는 정말 맛있다. 크림의 양이 적어서 아인슈페너나 멜랑주처럼 크림이 커피 맛을 침범하지 않는다. 나는 아침에 카페 하벨카에서 브라우너로 빈의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상의 세 가지 커피가 빈을 대표하는 3대 빈 커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커피 모두 설탕이 함께 나온다. 어떤 이들은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이 촌스럽다고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묽은 미국식 커피의 경우에는 그렇다. 유럽의 커피에는 꼭 설탕이 따라 나오며 대부분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설탕을 애용한다. 이상의 세 가지 커피 외에도 빈의 커피는 더 많이 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검은 커피, 즉 우리식으로 블랙커피를 원하면 슈바르처를 달라고 하면 된다. 커피는 조금 들어가고 크림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카페 페어케르트라고 부른다. 역전된 커피라는 뜻이다. 밀크커피라기보다는 따뜻한 커피 우유에 가깝다. 물론 이탈리아 커피 용어로 카푸치노를 주문해도 되고 에스프레소를 주문해도 된다. 하지만 빈 스타일은 아니다. 빈에 와서까지 이탈리아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커피만 아주 묽게 탄 것을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만 빈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말이다. 아무리 묽게 타도 당신이 원하는 그 아메리카노는 아니다. 그러니 아메리카노를 기대하지는 말길 바란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이스 커피인데 여기서는 아이스 카페라고 부른다. 역시 우리의 아이스 커피와는 많이 다르다. 너무 진한 커피에 휘핑크림을 잔뜩 넣어서 주니 권하고 싶진 않다. 빈 커피의 종류는 대략 30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제대로 된 레귤러 커피를 빈에서 즐기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이것을 흔히 하우스 커피라고 부른다. 도자기 커피포트 하나에 크림과 설탕 그리고 물이 따로 나온다. 고급 카페에서만 주문할 수 있다. 메뉴에 하우스 카페라고 적혀 있으면 바로 그것이다. 카페 데멜의 하우스 커피는 아주 훌륭하다. 커피가 맛있는 곳으로는 아마도 하벨카가 가장 유명하다. 이어서 데멜, 자허, 마이늘, 첸트랄, 란트만 등 유명한 카페들의 커피도 고급스러운 맛을 준다. 최근 빈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커피들은 공정무역 커피다. 좋은 식료품점이나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 포장에는 공정무역 인장이 찍혀 있다. 빈에는 카페만 1200개가 넘는다. 다양한 학문과 예술이 카페에서 탄생했으며 거기에는 커피가 있었다. 그들은 그 많은 것들을 커피를 마시면서 이뤄냈다. 빈은 커피다. 빈에서는 커피를 마시자. 저와 함께 떠난 빈 여행 어떠셨나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빈에서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어서 빨리 이 책을 들고 비엔나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